이승만 대통령하고 인천하고 관련이 많은 부분만 좀 골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전체적으로 나눠보면 이분이 아시겠지만 90세까지 사셨습니다. 만 90세까지. 그래서 이분의 삶을 좀 단계를 나눠서 보면요. 이게 좀, 요거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태어나서 21살 때까지는 서당 교육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당 교육을 때려치고 배제학당으로 가서 신학문을 공부하는데, 이유는 과거제가 폐지가 돼서 이제 배제학당으로 갔고, 배제학당에 가서 굉장히 열심히 신학문을 배우면서 신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조선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그 당시에 대중 집회인 만민공동회라는 게 종로거리에서 열렸는데 그 종로거리에서 엄청 인기 연사였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이제 왕조잖아요. 왕조제를 없애고 입헌군주제로 바꾸자 하는 주장을 하면서 고종한테 이제 눈밖에 나서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5년 7개월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감옥 생활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7개월 정도는 정말 그 감옥에서 고문을 당해서 막 살점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했었고, 그 이후에는 좀 이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지필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여러 중요한 책을 많이 출판했습니다. 출판할 원고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루즈벨트를 만나서 한국 독립을 해달라는 말을 하러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서 그 말을 하고 이제 온 김에 미국 유학으로 주저앉아서 또 한 5년, 6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고 이제 귀국을 합니다. 돌아와서 YMCA를 잠깐 하는데요. YMCA를 하다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자꾸 관여를 하니까 일제가 105인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감옥에 보냅니다. 그 감옥에 보낼 때 이승만도 같이 감옥에 이제 수사망이 좁혀져 오니까 이승만 본인이나 그 교회 동지들이 미국으로 피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감리교회에서 감리교 연차총회가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는데 거기 대표로 일부러 이승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말하자면 미국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해서 이제 도피한 다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루즈벨트를 만나러 갈 때 하와이에 잠깐 들러서 하와이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노동 이민을 온 곳을 보고 거기 가면은 나를 도와줄 동포들이 많이 있겠구나 하고 하와이를 독립운동의 본거지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독립운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지고 3.1운동 이후에 여러 군데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게 상해에서 통합된 임시정부가 되면서 이승만을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모시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하죠. 그래서 상해에서 한 6개월 정도 실제 일을 합니다. 근데 상해 임시정부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열악하고 또 독립운동의 노선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들과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갈등하게 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미국 교포들의 후원을 받는 이승만을 우리 대통령으로 임시정부에서 뽑으면은 미국 교포들이 후원하는 돈을 상해 임시정부가 다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속셈을 이제 했었는데 임시정부에 있는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실제
미국 교포들 중에서는 이승만한테 주는 거지 이게 상해 임시정부 당신네들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상해에서 돈을 놓고 굉장히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본인 스스로 때려칩니다. 나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그러고 고별 교서를 발표하고 6개월 만에 이제 다시 하와이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한 4년 후인가요? 이제 상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와이로 돌아왔다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1907번입니다. 저기 7번이고 1921년부터 39년까지 약 18년간 하와이에서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이 2차 대전을 태평양 전쟁을 일본 말로는 대동아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짐을 싸서 워싱턴 DC로 옮깁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서 일본이 곧 미국을 침략할 거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이 근데 일본이 실제 진주만 공격을 펄하버를 1941년 12월에 하는데요. 41년 7월에 책이 나옵니다. 그 책에서 일본이 곧 미국을 공격할 거다라고 썼는데 6개월 후에 실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그 책을 쓴 이유는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네들이 지금 일본하고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면서 조화라 하고 있는데 일본의 야심은 지금 미국과 전쟁을 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런다. 독일이랑 손잡고 정신 차려라 하는 얘기를 썼는데 실제 그 일이 벌어져서 이승만 대통령의 주가가 워싱턴에서 굉장히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그 45년 8월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미국에서 워싱턴 정가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과 함께 우리나라 건국 독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의 CIA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는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요. 그 CIA가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 전신인 OSS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OSS에 그 이제 뭐냐면 정보, 첩보를 관리하는 기구인데 그 미 군대에서 그 군대에서 우리나라 말하자면 광복군 출신의 청년들이나 미국의 교포들 자제인 청년들을 뽑아서 일본의 후방에 침투시켜서 예컨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후방 중에 하나죠. 한반도에 침투시켜서 미군의 한반도 진격을 안내하는 척후병 노릇을 하게 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승만이.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OSS가. 그래서 훈련까지 합니다. 근데 침투시키는 작전을 개시할 즈음에 이제 미국이 다른 한편으로 원자탄 2방을 일본 본토에 떨어뜨리면서 전쟁이 갑자기 끝나서 이승만이 계획했던 군사작전이 실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우리나라에 와서 3년 동안은 사실은 미군정과 싸웁니다. 미군정은 그때 소련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좌우 합작을 하도록 그 미군정 3년 내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신탁 통치도 안 된다. 좌우 합작도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 라는 노선으로 3년 내내 미군정하고 싸우다가 드디어 미군정이 소련과 합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유엔으로 한국 문제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평소에 그러니까 미국이랑 싸움하면서 계속 주장했던 게 유엔으로 넘기자 한국에 관한 결정을 그게 이승만의 말대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이제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하고 그 첫 단계로 48년에 50선거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그 50선거에 김구는 참여하지 않죠. 건국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동무대가 되면서 50선거 국회가 만들어지고 7월 17일 날 헌법이 만들어지고 8월 15일 날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고 그해 12월에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정합니다. 유엔이 한반도 유일의 정당성 있는 정부로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되는 그런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제가 지금 아주 거칠게 그 이승만 대통령의 90평생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2년 동안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으로 그 일을 하다가 4.19로 하야하고 4.19도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하야한 것은 맞지만 쫓겨났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4.19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걸 보고 자기 발로 내려옵니다. 사실 우리가 제3세계 독재자들이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막 총을 쏘고 유혈 사태까지 일으키다가 결국은 쫓겨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4.19 때 자기 측근들이 부정선거한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고 학생들 때문에 알게 되고 나서 스스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학생들은 의로운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자기 발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와이로 가서 마지막 5년을 고생하다가 이제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시고 우리나라에 묻히죠. 그 일생을 제가 참 짧게 말씀드렸는데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인천하고 관련이 많은 것만 제가 이제 좀 뽑아내겠습니다. 네, 출생부터 저런 유학자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죠. 배제학당입니다. 저기 배제학당 공사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조그만 사진은 그 완공된 모습입니다. 배제학당에서 만난 선교사들인데요. 제일 왼쪽 위에 아펜젤러입니다. 아펜젤러는 내리교회의 창립자죠. 인천에 개신교를 처음 선교하러 들어온 첫 배가 도착한 바로 그 배에 탄 분이 아펜젤러였고 그 아펜젤러가 세운 교회가 내리교회,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밑에 또 동그라미 친 분이 조지 히버 존스라는 내리교회 두 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내리교회의 그 창립자 또 두 번째 담임 목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일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승만이 젊었을 때 전부 23살 때 창간한 신문들입니다. 협성의 회보는 배제학당의 학생 신문입니다. 매일신문은 일간지고 제국신문도 그 당시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문으로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아니라 대한제국신문이다라는 뜻으로 제국신문이고요. 전부 이승만이 23살 때 창간한 신문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만민공동회 저게 사진 뒤로 보면요 상가 지붕이 보입니다. 저게 종로거리였어요 과거에. 그리고 그 종로거리 앞에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이승만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갈 때 모습이고요. 감옥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기록한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내리교회 존스 목사가 발행하는 월간지 신학월보라는 그 종교 월간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승만이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는지 자세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 자료를 좀 구해서 보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제국신문이라는 신문에 일면에 논설이 저렇게 그 당시 신문에 처음 이제 신문 제호 바로 밑에 있었는데 전날 1903년 2월 3일 논설은 국문교육을 주제로 썼습니다. 저 논설을 이승만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논설을 쓰면은 심부름하는 사람이 저걸 제국신문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제국신문에 논설로 발표가 된 저런 글이 500편 정도 있습니다. 이승만이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제국신문 논설을 500개 정도 씁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저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납니다. 1903년 옥중 이승만이 제국신문 논설을 통해서 추천한 한글 교재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논설에다가 한글을 공부하려면 이런 책을 봐라 하면서 쓴 건데요. 초학 업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초학 업문은 맨 위에 그림인데요.
감리교회가 편찬한 국한문 혼용 한글 교재인데 1895년 초판 발행했고 여러 차례 수정되었는데 저자는 누구냐면은 인천 내리교회에서 활동하던 조지 히버 존스 목사의 아내 마가렛 벵겔입니다. 그러니까 존스 목사의 부인이 저 한글 교재를 썼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저희들도 모르는 한글을 선교사 부인이 쓴 겁니다, 지금.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한글 공부하려면 여러분 이 책을 읽으세요. 그러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학당에서 한글 과목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한글 성경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밑에 약간 흐릿한 책은 국문 독본이라는 제목인데 저거는 초학 원문을 배우고 나면은 다음 단계 심화 과정에서 공부하는 거고 1902년에 조은시 목사가 지은 거고 최초의 민간 순 한글 국어 읽기 책입니다. 1895년에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 대한제국 학부, 교육부가 편찬한 독본들이 대부분 국한문 혹은 한문을 사용해 초보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한 교재이고요. 마지막에 이승만이 추천한 또 하나 필독서가 사민필지라는 책입니다. 저거는 허버트라는 선교사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리서입니다. 사민의 사민은 양반과 평민, 사민이 필지 모두가 알아야 할 책이라는 제목이고 뜻이고 목차는 1장에는 지구, 2장에는 유럽, 3장에 아시아, 4장에 아메리카, 5장에 아프리카, 6장에 기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지리책이 그때 나온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옥중에서 신문에다가 논설을 써서 한글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네, 또 옥중에서 청일정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청일정기도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왜 했느냐, 저 전쟁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쓴 것이고요. 저것 때문에, 저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될 거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인데요.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개혁, 개방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얘기를 쓴 겁니다. 6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독립과 자유에 관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독립하는 거고 자유를 누리는 거다. 그리고 독립과 자유는 통상이고 문명 개화다. 인천이 지금 통상의 중심지가 된 거 아니에요. 인천이 자유의 중심지입니다. 야망과 개화 그리고 새 유행의 정치체제, 전제정치란 어떤 것이고 대통령제란 어떤 것이고 내각제란 어떤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폐쇄경제의 운명과 전제정치 해독에 따른 마음의 속박. 폐쇄경제의 운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벌써 지금 120년 전에 저런 얘기를 썼는데 북한이 그냥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폐쇄경제를 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전제정치의 해독. 120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도 그 의미가 전혀 훼손되지 않고 있는 책입니다. 동아시아 근세사를 통해 본 만국의 정치외교사. 그리고 마지막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은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교화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요. 본인이 감옥에서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앞에서 그 잠깐 보셨던 사진인데 저 사진 모습 그대로 독립정신 LA에서 찍은 독립정신에 저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은 본책 저술할 때 본 저술과 리승만 본 형태 이 책을 쓸 때 이 저자인 리승만의 원래 모습이 저랬다라고 독립정신, 미국에서 출판한 한글로 된 독립정신에 저렇게 집어넣습니다. 예, 저렇게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유학 갈 때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한 기사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아까 그 사진에 아들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진에. 여기 보면 모자 쓴 조그만 친구가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인데 미국에 와서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아들이 미국에 왔을 때 내가 지금 워싱턴 대학의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풀타임으로 못 돌본다. 그래서 나를 좀 도와줄 그 기독교 가정 중에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우리 아들을 좀 내가 학교 가는 동안에 돌봐주면 좋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저 기사가. 그런데 결국 아들은 죽습니다. 디프테리아로. 그리고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저런 정장을 돈이 많아서 저 정장을 저렇게 맞춘 게 아니고요. 루즈벨트 대통령 그 만나러 가는 사가모 힐이라는 데 가면요. 거기 워낙 루즈벨트를 만나러 오는 외국 사람들이 많아서 동네 사진관에서 저 옷을 빌려줍니다. 빌려 입은 거예요, 사진관에서. 근데 멋있잖아요, 외교관 정장으로. 그 다음에 저거는 프린스턴 대학 박사과정일 때 공부하던 모습이고요. 저게 박사 논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그리고 옆에는 김학은 교수라고, 김학은 교수님도 재물포 고교 출신인데 그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YMCA 활동을 하면서 미국인 선교사들하고 찍은 아주 장난스러운 사진이고요. 이게 우드로 윌슨, 박용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게 YMCA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자꾸 관여를 하니까 일제가 백오인 사건을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이승만이 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제목이 아예 한국교회 핍박입니다. 제목이. 저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서 박용만이라는 사람은 하와이에서 무장투쟁을 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무장투쟁이요. 만주같이 치안이 좀 부실한 데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하와이같이 멀쩡히 미국의 영토에서 총을 들고 일본이랑 싸우겠다고 하는 행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박용만 그룹이. 근데 그때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사이가 좋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허용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해산당합니다. 하와이에서. 미국 당국으로부터 박용만은. 그리고 3.1운동을 주도한 게 이승만과 기독교 세력이다라는 요새 이론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3.1운동 직후에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대의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1운동 후에 통합된 임시정부가 생기는 거, 거기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러 갔을 때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로 이제 상해에서 6개월 있다가 불화 끝에 하와이로 돌아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조직을 따로 만듭니다. 그게 대한인 동지회라는 조직이에요. 그 앞에는 대한인 국민회라는 그 안창호가 중심이 된 미주의 큰 그 한국 사람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이 자꾸 이승만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조직을 만듭니다. 그게 대한인 동지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워싱턴 군축회의에 가서 독립청원할 때의 모습, 그 다음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쓰는데요. 저게 이제 공산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밝히는 글인데요. 정말 잘 쓴 글입니다. 그 다음에 33년에 스위스에서의 모습, 프란체스카하고 결혼한 모습, 34살 차이입니다. 35살 차이인가요? 아니, 25살 차이인가요? 네, 25살. 저게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세운 일명 광화문 교회라는 건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호놀룰루 한복판에 저렇게 광화문 모습을 한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모르시죠,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인데, 호놀룰루 한복판에 저렇게 광화문을 본딴 교회가 있는 사실을 지금 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이승만을 다 지워서, 사실 지금이라도 저런 교회가 새로 쓰면은 엄청난 일인데, 저거를 1930년대에 세운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공격을 예언한 책이에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의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꺼낸다. 일본의 속마음을 밝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42년도에 이제 곧 해방이 오니까 우리 여러분들 싸워라, 일본하고 싸워라, 그런 방송도 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OSS, 저렇게 우리나라 광복군 출신이나 미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활용해서 일본의 배후를 치는 특공대로 청년들을 쓰자. 교육까지 다 시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 국무부는 소련 간첩들이 우글우글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 엘저 히스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간첩으로 처벌됩니다. 저 모습이 이승만 대통령이 환국할 때 정장 차림에 사진 신문에 나온 모습입니다. 험프리 보가트 같지 않습니까? 네, 해방 때 얘기고요. 인천 얘기로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네, 이게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4.19 시위에 스스로 하야한 대통령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나라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내려갔다라고 쓰고 있는데, 저렇게 학생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현장에 찾아가서 저기 한 말이 있습니다.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이 젊은 학생들은 참으로 장하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하야합니다. 저 인천시청이요. 저기 이 자리입니다. 제가 일부러 저 사진을 찾아서 놨는데요. 저 현재 인천 중구청이 사용하는 1960년 4.19 당시에 인천시청에 진출한 여학생 시위대 리더가 부정선거 다시 하자는 현수막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저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와이에서 돌아가실 때 모습이고, 하와이에서 돌아가고 나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시신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장이 아니고 가족장으로 치렀습니다. 근데 가족장으로 치렀지만 추모하는 인파가 저렇게 왼쪽에 보면은 빌딩 옥상에 지금 제비 새끼들 모양 앉아서 저걸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신 장례식에 올린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박사께서는 선구자로, 혁명화로, 건국인으로 다만 조국의 개화, 조국의 독립, 또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뭐 이렇게 쭉 굉장히 좋은 말을 하셨는데요. 저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넣었습니다, 제가. 인천하고 인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크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천, 아까 말씀드린 내리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한 감리교회 및 선교사들과의 인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천에서 하와이로 출발한 이민자들이 중심이 된 하와이 교포사회와의 인연이 있고, 세 번째는 그 하와이와의 인연 때문에 인하공과대학을 설립하고 인천의 산업화를 주도한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천 상륙작전을 주도한 메가더 원수와 이승만의 인연, 이게 네 가지가 크게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리교회 선교사들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펜젤러나 그 조은수 목사, 정말 각별한 사이였고요. 저기 마지막에 보면은 국어문법이라는 책이 주시경이라는 사람이 한글학자인데, 저 사람이 이승만과 절친입니다. 이승만과 같은 고향 한해 후배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던 그 한글 보급 굉장히 열심히 였습니다, 이승만이. 그 다음에 내리교회. 내리교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895년에 처음 이제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 뭐 엄청난 교회로 발전했죠. 근데 처음에는 그 아펜젤러가 세운 저 왼쪽에 그 기와집 저렇게 시작해서 이제 오늘날의 엄청난 교회로 발전했는데 저 내리교회 가면 김구 사진은 있는데 이승만 사진은 없더라고요. 인천에서 하와이로 이민 간 교민들. 저 갈릭호를 타고 갔는데 제가 저기 이영호 교수라는 교수님이 하와이 이민과 인하공과 대학의 설립이라는 논문을 쓰셨습니다. 기록학 연구 2001년에 발표한 글인데 저기 보면요 저런 말이 나옵니다. 1902년 하와이에 도착한 첫 이민단 102명의 출신 지역은 제물포가 56, 부평이 10, 교동을 포함한 강화가 9명, 서울이 7명, 경기도가 3명, 충청도가 1명, 전라도가 4명, 함경도가 1명. 그래서 전체 오늘날 인천광역시 출신이 102명 중에 75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74%가 인천 출신이 하와이 교민이었습니다. 첫 이민선에서. 근데 저기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인천의 내리교회 존스 목사가 하와이 이민 가는 일종의 그 홍보 부장이었어요. 그래서 내리교회 신자들을 상대로 하와이 가면은 지금 조선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하니까 이민을 가라는 권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와이 이민이 이루어지고 해서 사실은 하와이 이민의 절대 다수는 인천 출신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할 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거든요. 그 1930년대에 광화문을 닮은 교회를 세우는 저 이승만의 애국심을 요새는 알아주질 않죠. 인하공과대학을 설립했습니다. 1954년에. 저 대한뉴스 46호 저거 좀 틀어주실래요? 하와이 동포들의 망명 50주년 기념으로 인천에 설립된 인하공과대학이 10월 5일 역사적인 그 개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날 개교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께서는 하와이 망명 시대를 회상하시고 이 공과대학을 앞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학생들도 우수한 기술을 습득하여 나라에 이바지하라는 간곡한 시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짧지만 그 인하공과대학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하공대가 마치 포항공대가 뭐 경상북도, 그러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마산, 창원, 울산의 산업화에 인재를 배출한 대학이 됐듯이 인하공대는 사실은 경인 지역의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인재를 제공하는 대학 노릇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만석동에 있는 인천 판유리 공장이나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한국화약공장, 또 현대제철의 전신인 대한중공업공사, 저런 공장들이 50년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던 가장 중요한 공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하공대에서는 저렇게 아시겠지만 뭐 동상을 끌어내렸고, 가장 최근 뉴스를 보니까 23년 6월 26일 날 인하대의 이승만 동상을 재건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인하대 학생들이 왜 남의 학교에 간섭하느냐 하면서 반발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좀 인천 분들이 잘 좀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25와 메가더 장군, 이승만의 관계는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저 사진 4장에 다 나오죠. 낙동강에 몰렸는데 일본에 있는 기지와 부산에 있는 그 해군이 다 합쳐져서 인천으로 와서 월미도에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서울을 탈환하고 북한까지 올라가는, 이게 인천 상륙작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인천이 메가더와 이승만으로 상징되는 자유, 프리덤 파이터죠. 자유의 투사.
그리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념인데 이 이념이 인천에서 좀 기려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뭐 요새 탈이념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북한 공산 집단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그래서 인천에 메가더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메가더는 뭐 논란이 있고 뭐 일부에서 철거하자는 얘기도 하지만 여전히 꿋꿋하게 서 있는데 이승만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하대에도 없고 내리교회에도 없고 이민사박물관에도 없고 네, 이상입니다.